납치당했습니다. 납치범들은 돈을 갈취하기 위해 해외로 여행을 떠난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납치범들과 저는 잠깐밖에 만나지 못했고 매우 바빴습니다. 속지 않기 위해 저는 제가 만난 적도 없는 그 부자한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형사팀에서 갈취를 조직하던 반장은 납치범들로부터 협박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가 그녀 부모의 자식이었다고 해도 말입니다. 형님, 망설이지 마세요. 누가 알겠어요. 나중에 전화할지도 몰라요. 저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전화기를 들고 어머니께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방금 거신 번호는 현재 이 지역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다시 전화해주세요. 알림음과 전화에서 울리는 삐아이 소리를 듣고 기절할 것 같았습니다. 전날 저는 방금 집에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졸업하고 공부했으니 독립해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귀국하게 하셨습니다. 뚜엔티는 어렸을 때부터 저를 꿈꿔왔던 부자를 찾아가 중산층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그 후 부모님은 제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그 사람에게서 전화를 받아 반갑게 마니버로 가자고 권유하셨습니다. 그런데 귀국 이틀째 되는 날 저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를 울게 한 사람들은 가족에게 전화해서 돈을 달라고 했지만 부모님 전화번호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오직 한 가지 일만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쫓아내지 않으면 곧 큰일 날까봐 걱정했습니다. 생각할수록 두려웠고 생각할수록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를 울게 한 사람들과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마주볼 수밖에 없을 때 여러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이 알려주신 전화번호가 떠올랐습니다. 마치 주사를 맞고 마지막 전화를 받는 사람처럼 갑자기 절망감이 밀려왔다. 형님, 제 부자한테 다시 전화해볼게요. 형님은 이미 시골에 계시니 당신 말이 들릴 겁니다. 그 후에도 연결 신호를 기다렸다. 이번에는 더 이상 외부에 알리지 않고 초조하게 연결 신호를 기다렸다. 동시에 도시의 살인마 현장에서는 진짜 남자 2명이 지원팀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고 전화는 그림자 형님에게 보고하려던 참이었다. 전화벨이 2번 울렸다. 그러자 금색 점 위에 누워있는 목소리가 말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울부짖는 놈들보다 더 기뻤어요. 드디어 누군가 당신 말을 들었네요. 나는 재빨리 스피커폰을 켜고 울부짖는 놈들에게 전화를 건넸다. 그는 처음 듣는 말인 듯 조금 더듬거리며 말했다. 여기 있어요. 당신 돈은 제 손에 있으니까요. 이 2시간 동안 도시 외곽 집원 다리 밑으로 가져가서 꼴을 보기 좋게 만들 준비를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녀를 다시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전화 반대편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때 나는 황금빛 대화 속에서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플러스 A 옆에서 아니! 나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고 울음꾼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아직 안전하다는 것을 어떻게든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울음꾼이 나를 보려고 돌아섰고 나는 즉시 그들 모두와 협력하여 내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러니 경찰을 부르지 마세요. 이 개같은 짓 하지 마세요. 이 대화는 상황을 보고 싶어 합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충분히 애정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플러스 애가 그녀가 아직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을 줘야 합니다. 그것을 보고 울음꾼은 즉시 몇몇이 되었습니다. 하는 내 대화를 가져가 의자를 노려보는 내 사진을 원했고 그것을 보냈습니다. 그 후 하는 밤의 대화가 여전히 걱정스러워 보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게 돌아서서 물었습니다. 그녀의 약혼자는 그럴 가치가 있나요? 하는 그녀를 100만 년 동안 보았습니다. 사실 잘 모르겠어요. 답장밖에 못 보낼 것 같아요. 아마 그럴 거예요. 하지만 그 직후 황금빛 대화창 밖에서 경찰을 비웃었어요. 하지만 그녀를 울린 남자가 반응할 틈도 없이 경찰은 이미 그녀를 잊었고 서양인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저는 저를 도우러 온 잘생긴 경찰관에게만 시선이 고정돼 있었어요. 정말 잘생겼었죠. 만약 제 약혼녀 때문에 잘생겼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방 안에는 아직 경찰서가 있었어요. 말해보세요. 왜 그녀를 울렸어요? 그녀가 멍청해서 그녀가 느렸기 때문인가요? 이것도 이유인가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녀를 울린 건 그녀가 너무 멍청해서였어요. 그날 저는 차 안에서 그녀가 화를 내며 운전기사에게 촬영해도 되냐고 묻는 걸 봤어요. 운전기사가 허락하자 그녀는 카드를 꺼내 오랫동안 촬영했지만
촬영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울음과 무슨 상관이 있죠? 운전기사가 그녀의 카드를 꺼내서 확인해 보니 신용카드였어요. 계속하세요. 저는 예전에 신용카드 컨설턴트로 일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최소 한도가 100만 위안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혹시 누군가 인생을 경험하러 나가는 이야기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자동차 그림을 그리지 않도록 도와주고 그 기회를 빌려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인맥도 없고 직업도 없고 머물 곳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기회를 보고 이틀 동안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아는 사람도 없고 호텔에 혼자 묵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경찰서 휴게실에서 그때 저는 경찰이 가져다 준 밥을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밥을 천천히 먹고 나면 마을에 출근해야 합니다. 옆에 앉은 경찰관이 구겨진 편지로 가득 찬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왜 제 편지만 찾으셨어요? 그 말을 들은 경찰관은 웃으며 납치범에게 고맙다고 해야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 아이폰 전화번호를 사용해서 당신을 보냈지만 아이폰에는 위치 모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 지역을 식별하고 그 버려진 집만이 사람과 닮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바로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범죄를 신고한 사람은 약혼자 때문에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어쨌든 그는 계속 저와 같았지만 제가 여기에 들어온 이후로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문을 열고 방에서 나가도록 도와준 잘생긴 경찰관을 보았을 때 저는 여전히 궁금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건네야 했습니다. 식사 다 하셨습니까? 식사 다 하시면 저와 함께 일하러 가세요. 저는 순종적으로 일어섰습니다. 경찰관은 쉽게 펜을 꺼냈지만 너무 아팠고 제 앞에 뜨거운 물 한 잔을 주었습니다. 전체 이름 감염경이. 저는 그녀의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국내에 다른 친척이 없습니다. 아니요, 약혼자만 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약혼자는 괜찮습니다. 지금 그와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잠시 멈췄다. 내가 그에게 전화하지 않았나? 그는 나에게 범죄를 신고했다. 당신은 그를 만난 적이 없군요. 내 앞에 있는 잘생긴 경찰관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모호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녀의 약혼자 이름은 뭐였을까? 나는 모른다. 그의 선생님은 점점 더 형언할 수 없게 되었다. 나는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약혼했기 때문에 서둘러 설명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그를 만난 적은 없지만 그의 아버지 이름은 알고 있었고 그의 이름은 그의 후계자였다. 내 앞에 있는 잘생긴 경찰관은 취한 것 같았다. 나는 재빨리 그의 잔에 물을 채워주고 그를 내버려 두었다. 그는 한 모금 마시고는 전화를 하겠다고 말하며 황급히 방을 나갔다. 몇 분 후 그는 뒤돌아서서 나를 엇갈린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디앱 타이토 이모의 여자친구였다. 그래서 그는 내 미래의 남편이었다. 나는 찬 옆 조수석에 앉았다. 자연스럽게 어린 돼지처럼 행복했다. 내가 만난 적도 없는 내 약혼자가 학력도 높고 잘생긴 남자일 줄 누가 알았겠어.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이상할 텐데 차는 채 타려고 오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듣지도 않고 왔어. 그의 얼굴엔 복잡한 감정이 가득했어. 그의 집은 옥상에 있고 아주 유용한 발코니가 있어. 난 여기가 정말 마음에 들어. 들어가자마자 발코니에 놓인 로잉체어가 사람들로 북적이고 만족감으로 가득 차 있어서 벌써 화가 났어. 넌 여기 있어. 내가 널 위해 방을 준비해놨어. 난 직장에서 아파.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 그래서 이제 같이 사는 거야. 강사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어. 손까지 점점 빨개지더라. 너 왜 그래? 같이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사는 거야. 아, 어쨌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약혼했는데 결혼할 필요가 뭐야. 같이 사는 게 별일 아니잖아. 부모님이 선물해주신 약혼자가 은근히 안쓰러워서 중얼거렸어. 약혼은 이전 세대의 문제였는데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그런 리듬을 따르지 않아. 나는 우위를 잃었지만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나 싫어. 여자친구 있어. 아니, 그럼 왜 약혼 안 해? 우리는 막 만났으니까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해. 이렇게만 지내면 둘 다 무책임한 거야. 그러니까 서로를 잘 이해하는데 계속 함께 할 수 있을까? 감정도 있어야지. 아, 고개를 끄덕이며 내 안에 진짜 사람이 나를 이해하고 좋아하게 만들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한참 생각한 끝에 먼저 일자리를 찾기로 했다. 부모님은 자립하는 법을 배우라고 한국으로 보내셨지만
이제 진짜 사람과 함께 살게 되니 그냥 그렇게 매달리는 건 안 될 것 같았다. 그래서 그날 여러 채용 공고를 훑어보았다. 마침내 아주 매력적인 채용 공고를 발견했다. 학위도 경력도 필요 없고 메시지 답장만 하면 물건을 배달해주는 월급 5골드는 더 이상 꿈이 아니었다. 나는 즉시 회사에 연락해 다음날 면접 일정을 잡았다. 다음날 아침 면접 준비를 위해 일찍 일어났습니다. 진짜 그 사람이 조깅을 하며 다시 돌아와 아침 식사까지 차려주었습니다. 소중한 아침 식사를 한 입 가득 먹어야 하는데 프로그램 책임자의 소중한 아침은 정말 맛있습니다. 나는 곧바로 그를 바라보며 뺨을 경계하며 몇 마디 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진짜 그 사람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나는 무너질 듯 했습니다. 네,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오늘 면접을 보러 갑니다. 네, 사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허둥지둥 먹는 것을 보고 그는 먼저 우유 한 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한 모금을 마시고는 멈춰서서 그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더욱 붉어졌습니다. 그는 잔을 내려놓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처리해야 할 사건이 있습니다. 집에 가도 됩니다. 저녁을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네, 저도 정말 필요합니다. 집에서 할 일이 많을 겁니다. 나는 그의 등을 바라보며 약간 들뜬 듯 자리를 떴습니다. 나는 한 입술로 진짜 남자답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떠났지만 얼굴은 손목까지 붉어졌다. 그 후 나는 옷을 바로잡고 면접실로 갔다. 면접을 기다리며 빈 아파트로 갔다. 연락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1분도 채 되지 않아 넓은 지역적 무게를 지닌 티룽 니엔이라는 남자가 구석에서 걸어 나왔다. 그는 나를 아파트 안의 아파트로 데려갔다. 그가 문을 열자마자 매끈한 구리색 입술이 불쾌한 무언가와 섞여 내 코에 닿아 얼굴을 찌푸리게 했다. 오늘은 첫날이니 일에 익숙해지도록 왕이 안내해 줄 것이다. 나는 그가 가리킨 방향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사다리였고 그것은 노랗게 변한 언덕을 만들고 있었다. 나는 걸어가서 근처 책상을 열었고 왕은 나에게 전화를 주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의 일은 온라인 판매입니다. 고객에게 다가가기만 하면 되고 제품을 구매할 그림의 종류는 괜찮습니다. 이 문서에는 밝은 화면이 있으니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필요한 모든 이미지와 동영상은 휴대폰 사진 라이브러리에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바쁘게 일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집어들고 공부를 시작해서 나중에 팔려고 했습니다. 제가 문서에 빽빽하게 쌓인 대본을 소화하려고 애쓰는 동안 그것은 어떤 남자가 남긴 가지였습니다. 그는 자기 만족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죠? 저는 바로 대본을 열어 양면으로 나눠서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잘못된 대본을 클릭했습니다. 그럼 잊어버리세요. 저는 약간 혼란스러워서 황급히 대본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다음까지에서 운명이 왔습니다. 함께 해볼까요? 상대방이 간결하게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볍게 그룹에 들어가려고 애썼고 가지를 신뢰하며 대본을 계속 따라갔습니다. 형님은 이모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5명을 키우는데 사시겠습니까? 저는 아버지 회사에서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꽤 크시겠네요. 직원들 식사를 준비하려면 2가지 주문에 5명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대본을 따랐다. 아니, 나는 이 일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나는 네가 그리워. 부모님이 형이 되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듯이. 우리는 다투었고 이제 나는 너를 전혀 원하지 않아. 그러면 응구응구를 사서 나를 보내줘. 네가 들어오면 더 이상 아버지가 없을 거야. 나는 너에게 주는 척할게. 부모님은 나에게 최고만을 원하지만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코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 그래서 응구응구를 사고 싶어. 나는 너에게 주는 척할게. 나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 할아버지와 함께 자랐어. 그래, 나는 너에게 부모님과 이야기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하지만 먼저 응구응구 시즌을 사서 기르고 나는 너에게 주는 척할게.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조부모님을 도와 그들의 아버지를 수확하고 싶어. 그들은 매우 열심히 일해요. 차를 마시는 것을 좋아하세요. 응공행공을 먹는 것을 좋아하세요.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조부모님이 입으실 옷을 사주면 내가 주는 척할게. 나는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이 사람은 왜 그렇게 잠을 자지 않는 걸까?
이 경우 이유가 무엇인지 왕에게 물어보려고 했지만 문을 열기도 전에 어머니가 나타났다. 갑자기 문이 열렸고 그 직후 경찰관들이 들어오려 하자 모두 자리에 앉았다. 여전히 익숙한 취조실이었고 나는 벽을 마주보고 안에 앉았다. 하지만 그가 나에게 내린 선고가 아직 남아있었다. 벽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금 나는 기어들어갈 구멍을 찾고 싶었고 특히 다른 행성으로 가는 터널을 파고 싶었다. 나는 방금 내 나라로 돌아왔고 이런 여자가 매춘을 한다는 것을 전혀 몰랐기에 너무 부끄러웠다. 지난번 경찰서로 끌려가 1시간 동안 강제로 나가야 했을 때 나는 이것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임을 깨달았다. 맞은편에 앉은 그 사람이 내 작은 얼굴을 보고 입술을 삐죽 내밀며 미소를 지었다. 네가 틀렸다는 걸 알았지. 내 실수를 깊이 깨달았어. 다시는 그런 거짓 정보를 믿지 않을 거야. 다시 인생을 시작하고 제대로 된 삶을 살 거야. 날 그 조직에 가담하게 할 생각은 없겠지. 내 의리를 지키고 그 정신을 알려준 그 사람이 그 조직에 가담할 정도는 아니었잖아. 난 아무것도 모르고 누구에게도 해를 끼친 적도 없으니 법을 어긴 적도 없어. 하지만 이 말을 듣고 조금은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그러다가 다시 긴장이 풀렸다. 겨우 이틀밖에 안 됐는데 경찰서에도 2번이나 갔고 법 감각도 형편없었고 재교육을 받아야 했는데 그래서 재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집까지 쭉 옷을 벗겼지. 마치 독학으로 공부한 학생이 숙제 안 한다고 혼나는 것과 다름없었어.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갔다. 단 하루 오후 만에 2번의 팀 휴식 시간을 더 보냈다. 정신을 차리려면 아마 평생이 걸릴 것이다. 내성적인 그 사람이 평생 외출하는 소리가 들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전날 외출해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진짜 사람에게 아침을 먹으러 불려가는 꿈을 꾸었다. 다음 날은 뭘 할 생각인가. 향긋한 다진 고기 죽 한 그릇을 다 먹고 나니 정신이 점점 맑아지고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다음 날 오후에도 아까 하던 일을 계속했다. 알약을 뜯어 주머니에 넣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반짝이는 알약을 통해 지금의 혼란이 이렇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어떤 직업을 찾고 싶니? 그는 인내심 있게 안내했다. 나는 잠시 진지하게 물었고 마침내 눈이 번쩍 뜨였다. 나는 격추하는 법을 안다. 격추와 관련된 직업이 있을까?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국가에서 격추를 금지했다고 했지만 격추와 관련된 직업이 몇 가지 더 있다고 했습니다. 하기는 어떠세요? 아마 괜찮을 겁니다. 사실 저도 제 수준을 잘 모릅니다. 어쨌든 연습을 시작한 지 몇 년이나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를 데려가서 제 수준을 좀 확인해 보세요. 실패했나요? 오늘은 출근하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은요? 오늘 완료했나요? 아주 잘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따라 격추 스포츠의 중심을 향해 갔습니다. 그녀는 마치 작은 새처럼 기뻐하며 심장은 종종 몇 미터 이상 아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 사람은 나쁜 사람 옆에 서 있는 시신을 따라갔습니다. 물론 흥미로운 아이디어가 있거나 한 라운드를 치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는 조금 놀랐지만 제가 묻는 몇 가지 질문은 확실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문을 잘 열었습니다. 멈추는 사람은 승자의 조건에 동의해야 합니다. 어때요? 제가 그렇게 흥미로운 것을 보니 그 사람도 약간 흥분했습니다. 좋아요. 제가 먼저 따라 했습니다. 저는 호수를 따라 내려가는 장난기 어린 모습은 바로 사라지고 높은 집중력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조준하고 호흡을 가다듬은 후 아주 활발하게 잔디를 깎았습니다. 아무도 조금도 놀란 기색이 없었습니다. 제가 손을 내려놓기 전까지 그는 여전히 얼어붙은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의 앞에서 그렇게 손을 흔들었고 그때 내 미모 때문에 소울 마스터가 미쳐버린 걸까. 그는 나지막이 외치며 얼굴을 돌렸습니다. 조금 부자연스러웠지만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손을 내려놓지 않고 케이크를 적셔서 뜯어냈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전투 점수를 얻었고 그는 패배 점수를 얻었습니다. 그 순간 점수를 보고하는 모든 직원들이 노원을 꽤 아는 듯 했지만 천천히 달이라는 단어를 바꿔서 나중에 여자애를 데리고 놀러 가자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경기가 좋지 않았던 것도 당연했습니다. 케이크에 대한 생각은 없었지만 네, 여자애도 훌륭했으니까요. 여자애라는 2 단어를 듣고 저는 매우 기뻐하며 마음을 열고 돌아서서 노우원에게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가 졌어. 아무도 그가 질 거라고 예상하지 못한 듯 했지만
네가 뭔가에 동의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약속은 지켰다. 잠시 말을 더듬더니 마침내 하루 동안 내 여동생이 되어줘. 라고 말했다. 정말 잘 됐군. 진짜 사람의 얼굴이 금세 붉어졌다. 그가 입을 열려고 하는데 뒤에서 익숙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이건 자연스럽지 않아. 오랜만이야. 오늘 그 자식이 바나를 연습하러 왔어. 이 사람은 언니의 여동생인데 너무 아름다워. 익숙한 목소리를 듣자 진짜 사람은 고개를 돌렸다. 남뿐이야. 그러더니 돌아서서 내게 말했다. 오늘의 영광이야. 케이크가 사랑에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어. 람뿐이라고 불러도 돼. 나는 순순히 인사했다. 람뿐이야. 람뿐이야. 물론이지. 언니의 여동생이잖아. 너무해. 진짜 사람은 설명하려던 참에 내가 말을 끊었고 그는 하려던 말을 다 태워버렸다. 미안해. 라고만 말했지만 그의 손목은 다시 붉어졌다. 란만 보고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이 꼬마는 20살이 넘었는데도 아직 수줍어하고 정말 아무 생각도 없어. 야, 여동생, 방금 내 케이크가 꽤 맛있어 보이네. 다른 케이크를 줘야 볼 수 있어. 그렇게 말하고 치라는 진짜 사람을 옆으로 끌어내서 사진을 찍게 했다. 진짜 사람은 관객석에 있는 여자줄을 가리키며 내게 신호를 보낸 다음 거기로 가서 냄비를 내려놓고 멀리서 나를 바라보았다. 열심히 지켜보는 내 마음은 그 불타오르는 시간 이후 난쟁이가 되기로 조금 결심했다. 그래서 몇 번 판매한 후 나는 더 진지하고 집중했다. 좋아. 냄비를 죽여. 너 정말 훌륭한 모자야. 전에 연습했지. 그렇지. 가짜도 여자의 외모라고 할 수 있지. 끝나고 칠한과 나는 과일 주스를 사러 가서 진짜 사람 옆 좌석에 앉았다. 칠한은 냄비를 태우며 눈썹을 치켜 올리며 잠시 나를 바라보았다. 그 이후로 나는 그 여자 버전만 봤고 많은 것을 잊었다. 하지만 그녀를 나게 데려온 적이 있나? 아니, 진짜가 대답했다. 그럼 어디서 만났어? 아, 이제 생각났어. 전국 대회가 미국에서 열리는데 2년 전에 네가 챔피언이었지. 그 말을 듣고 진짜도 나를 돌아보았다. 나는 조금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확인했다. 칠하는 곧바로 복싱을 시작하며 꽃처럼 환하게 웃었다. 이번에는 정말 보물을 가져다 주었군. 전국 대회가 곧 시작되는데 사람이 부족해. 네, 여동생에게 내 임시 코치를 부탁할 수 있겠어. 칠하는 정말 이런 재능 있는 사람이 필요해. 진짜가 나를 돌아보았고 나도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렇게 나는 정말 임시 코치 자리를 얻었다. 세상은 빠르게 흘러갔고 내 눈앞에서 한 남자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 이번 달 나는 일로 바빴고 진짜는 나보다 더 아팠다. 그는 종종 자정에 집에 왔고 우리가 만난 횟수는 한 손에 꼽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이었고 제 학생들은 모두 아주 잘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테이블에 있던 사람은 나가려고 했고 그는 기뻤지만 저는 며칠 동안 진짜 사람을 보지 못해 슬펐습니다. 칠하는 제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영애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의 말대로 아니 그냥 최근에 아팠을 뿐입니다. 칠하는 잠시 후 이 일을 피할 수 없고 그의 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점차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 녀석은 여전히 가장 고집스럽고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때는 먼저 공격할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칠한의 말은 차가운 물 한 통을 바로 내게 쏟아붓는 것과 같았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다리 위에서 그가 먼저 공격할 기회를 잡았던 생각만 떠올랐습니다. 그 후로 저는 멍하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진짜 그 사람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18살에 퇴근해서 집에 와서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김이 빠져나간 건지 아니면 그녀의 말 때문인지 알 수 없는 차에 저는 곧바로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한 손은 욕실에, 다른 한 손은 가방에서 권총을 꺼내 진짜 그 사람의 임에 겨누고 앞서 울던 사람들의 자리를 잡고는 두 다리 큰 놈, 내 목숨은 내 손에 달렸다. 내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즉시 폭발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그 사람은 제 무정한 행동에 완전히 당황하더니 무기력함과 재미를 느끼며 제 손에 권총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내가 쏘겠다. 그 말을 듣자 저는 곧바로 화가 났습니다. 나랑 같이 있느니 차라리 찔리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풀을 풀고는 바로 소리를 냈습니다. 제 총구 끝에서 작은 불꽃이 솟아올랐습니다. 진짜 사람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재밌어 했다. 그는 순식간에 내 손에 들린 총 모양 라이터를 낚아채 나를 들어올려 코코넛 위에 올려놓았다.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은 듯 나는 익숙한 수건을 들고 그 사람인 척했다. 진짜 사람은 즉시 멈춰섰다. 그의 두 손은 황급히 수건의 양쪽 끝을 잡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그의 눈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 손은 지루했다. 내가 너를 위해 수프를 끓일게. 여기 두고 내가 너에게 속삭일게? 내가 수건을 꽉 잡았기 때문에. 진짜 사람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이 내게 조금 더 가까이 몸을 숙였다. 그래, 그래! 조금 더. 이때 그의 손은 거의 바구니에 눌려 있었다. 진짜 사람은 이 공사장 소녀를 완전히 놓아주었다. 더 이상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다. 말해. 나는 꽤 놀라서 갑자기 그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그의 손을 잡았다. 진짜 사람은 방어할 틈도 없이 내 손에 의해 침대 위로 밀려났다. 나는 그의 손에 더 가까이 기대어 속삭였다. 전에 너와 함께 지낸 적이 없어. 그렇게 말하고 나서 나는 그의 단단한 가슴털에 편안하게 얼굴을 기대고 키스하고 잠이 들었다. 다음 날이 되어서야 천천히 눈을 떴다. 스트레칭이 쉽지 않았다. 아버지가 갈라지는 듯한 두통이 밀려왔다. 침대 옆 탁자 위에 전화기를 잡던 습관이 떠올랐지만 더듬거리다가 하늘로 떨어졌다. 손에 든 똥더미를 바라보았는데 나머지는 알 수 없었다. 왜 내 침대 옆 탁자 위에 이게 있는 거지? 고개를 돌리자 침대 옆 탁자 위에 전화기 외에도 따뜻한 물 한 컵이 있었다. 곧바로 어젯밤 둥지와 나를 긁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특히 찬니엔의 수건을 잡아당겼던 부분. 세상에, 너무 화가 나서 다리를 기어들어 베개에 얼굴을 묻고 중얼거리다가 눈이 떠졌다. 몇 마디 위로를 건넨 후 마침내 용기와 정신을 차리고 방을 나섰습니다. 찬 니엔에게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고백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실을 둘러보니 찬 니엔은 집에 없었습니다. 멍하고 머리가 여전히 어지러웠기에 바로 그 상황을 이용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산책을 나가고 싶었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길에 엄마와 아기 용품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떠올라 망설이지 않고 바로 들어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거실에 앉아 엄마와 아기를 위한 제품 사용법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열이 있는 듯 보였고 혼자 서서 저를 바라보며 아기가 집에 오는 건지 궁금해했습니다. 아니! 저는 여전히 그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작은 수건만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건 왜 샀어요? 직접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찬리에는 좀 더 혼란스러워야 했다. 그녀는 정상이었는데 임산부와 아기용 제품을 사용했으니까 나는 카트를 밀며 용기를 내어 바꿨는데 준비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찬리에는 벼락을 맞은 듯 멍하니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의 반응을 보고 마음속에 원망과 짜증이 가득 차 내가 당신 대신 당신 아이를 낳는데 무슨 표정을 지어요? 겪기 싫은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혼란으로 바뀌었습니다. 언제 당신 아이와 나 아이를 바꾸셨어요? 화가 났어요. 말도 안 돼요. 같이 잤잖아요. 당신 아이가 아니면 누구 아이예요? 하하. 그를 보고 자연스럽게 눈물이 날 때까지 웃었습니다. 혹시 내가 미친 꽃에 행복해서 그런 걸까요? 뭐가 그렇게 웃기죠? 미소를 지으려고 애썼지만 꽃처럼 아름다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지만 변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잤다고 해서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좀 잔인하긴 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항상 설명해 주셨고 영화에서도 그렇게 말했어요. 같이 자는 두 사람이 변하는 건 사실이지만 단순히 자는 것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결혼하면 알게 될 거예요. 일반적으로 나는 변하지 않았다. 이 세 가지에 대해 더 이상 공부하지 마라.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웅걸거리며 중얼거렸다. 그럼 우리가 함께 잤다면 우리가 함께 잤다고 생각하니 나는 말을 끝맺을 시간이 없었고 찬 니엔의 목소리가 갑자기 울려 퍼졌다. 그는 몇 번 듣고 짧은 문장 몇 개에 대답한 후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한 문장을 말하고는 문 밖으로 뛰쳐나갔다. 어둠에 쌓인 그 남자는 방금 닫힌 문과 바닥에 쌓인 어머니와 아이의 물건들을 바라보았다. 꽤 오랫동안 그럼 우리가 함께였다는 뜻인가? 보름이 지났고 그동안 찬디에는 거의 집에 가지 않았다. 집에 혼자 있는 게 너무 지루해서 옆집에 사는 노인과 이야기하는 게 너무 지루해서 너무 기뻐서 바로 두꺼운 빨간 봉투를 건넸다. 문 앞에 여자가 눈을 뜨고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정말 진심이구나. 조개 껍데기 2개를 줄게. 아이와 그 사람이 모두 고통스럽다면 바다를 먹을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아픈 나무 뿌리를 가진 진짜 사람은 물의 처녀의 손을 잡고 걸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착각했나 봅니다. 목소리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여기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소녀는 꼼짝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였을까요? 머릿속에서 마차 소리가 여전히 윙윙거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뒤를 따라가 보니 그는 매우 서양인이었고 그 물의 처녀는 궁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몇 분 후 그들은 함께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물의 처녀는 대나무 막대기가 필요했고 진짜 사람에게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진짜 사람은 기대감에 가득 차 자연스럽게 마차가 건넨 물병을 받아 열어서 돌려주었습니다. 소녀는 걸어가서 그에게 물병을 돌려주고 조금 마시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은 마치 수천 마리의 개미가 지나가는 것처럼 당혹스럽고 짜증스러웠습니다. 그들은 마치 연인처럼 보였고 사랑으로 가득 찬 이 공간 한가운데서 나는 길을 잃었다. 붐비지도 않았는데 진짜 사람은 소녀에게서 물소년을 받아들고는 갑자기 나를 돌아보았다. 나는 깜짝 놀라 돌아섰다. 왜 이렇게 어수선한지 이해할 수 없었다. 어쩌면 내가 불쌍한 바보처럼 보였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영혼을 잃은 사람처럼 울고 있는 사람에게서 멀어져 내 손목에 여전히 감겨있는 평화의 자물쇠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내가 처음 키웠던 자물쇠가 길 위에 나타나려 하고 있었다. 문득 끝없이 웃고 있는 내 모습이 보였다. 나는 그것들을 던져버리고 맨손으로 구석에 있는 마른 사람에게 던졌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사랑을 빌러 절에 온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여자에게 사랑을 빌러가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보았다니.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비참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스스로가 불쌍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원망스럽다. 나는 석고보드 구석에 웅크리고 베개에 머리를 묶고 얼굴을 팔에 묻은 채 한참을 울었다. 모두 거짓말이었다. 어떻게 돌아왔는지 알 수 없었다. 마치 영혼이 눈에서 빠져나간 것 같았다. 집에 들어가 보니 거실은 전에 사온 엄마와 아기용품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어쩌면 내가 여기 있는 게 그를 불편하게 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영혼 없는 시체처럼 잔해 더미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고 눈물은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다. 마치 이 방의 진짜 주인이 내 존재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처럼 나는 일주일 내내 이 방에 머물렀다. 그동안 나는 많은 생각을 했다. 그와 나 사이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렸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나를 좋아한다고 말한 적이 없는 것 같았다. 항상 나 혼자였다. 어쩌면 두 가족의 약속 때문에 정말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건지도 모른다고 그는 고집스럽게 고백했다. 그는 내 자존감을 상처 입히고 싶지 않았기에 내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조금씩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일찍 알게 된 것뿐입니다. 짐을 고백한 후 뒤돌아봤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 작은 컵과 머그잔이었던 내 몸에는 이제 큰 구멍이 3개나 나 있었습니다. 발코니에 있던 만화 컵과 머그잔, 그의 방과 내 방 앞에 걸어두었던 커플 명찰, 식탁 위에 분홍색 식탁보, 방금 사서 주문한 밝은 분홍색 더블컵 2개. 이 집들은 처음 도착했을 때와 똑같았지만 동시에 많이 변한 것 같았습니다. 그 노인은 잠시 저를 멈춰 세웠고 마침내 저에게 메시지를 남기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트롱, 지난 몇 년 동안 저를 돌봐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머그잔 도둑에게서 구해주신 때부터 취직 소개와 아침 식사 요리까지 아무리 크든 작든 저는 마음속으로 당신을 정말 좋아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함께할 수 없게 되었고 당신은 항상 제 마음속의 영웅이 될 것입니다. 맞아요. 유치한 바람은 시대에 뒤떨어진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여전히 서로의 감정이에요.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고 행복하길 바라요. 너무 오랫동안 당신네 집에 여러 번 머물렀어요. 이제 이사할 때가 됐어요. 조심하세요. 저처럼 그 시련의 발걸음을 멈추지 마세요.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께 가는 비행기를 몇 번 예약했는데 다시 시작할 곳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사건 때문에 비행기가 15분 늦게 연착됐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도시가 익숙하면서도 멀어져 있었어요.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는 그들이 연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막 돌아서서 몇 개의 비행기를 타러 문을 나서려는 순간이었어요. 그 감염병들. 제가 잘못 들을 때마다 반복했어요. 그 감염병들.
저는 그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밤이 그리워하는 그림자만 보였어요. 그는 아주 빨리 아주 서둘렀고 약간 물질주의적일 정도였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의 눈 밑에 커다란 멍이 들어있었어요. 그는 나를 안으려고 달려왔고 나는 너무 놀라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붉어진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그의 손가락은 부드럽게 내 무덤을 스쳐 지나갔다. 야, 언제 울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어. 멍청아. 넌 그냥 테이블에 있는 마지막 음식을 집어들고 먼저 앉았어. 왜 떠났어? 그리고 그 말은 무슨 뜻이었지? 넌 모든 것을 봤어. 넌 나를 그렇게 쳐다봤고 나는 화를 내야 할지 무력감을 느껴야 할지 몰랐어. 그럼 왜 내가 돌아와서 질문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어? 나중에라도 필요했어. 말이 나와서 말인데 내 관계는 나무 같았어. 네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인정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해해야 할까? 그럼 나중에 내 설명을 듣고 싶지 않을 거야. 내가 너에게 설명할 필요도 없어. 난 지금 무력해. 그건 내 동료야. 그녀는 벌써 2살 빼기 아이가 있어. 나는 눈을 크게 떴지만 의심이 가득한 눈으로 그가 그런 사람일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 그는 내 얼굴을 보며 눈을 질끈 감았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날 우리는 당직 중이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지역 뉴스를 펼쳐 보여주었다. 얼마 전 시 경찰이 대규모 마약 밀매 조직을 소탕하고 당시 거짓말쟁이였던 핵심 인물들을 여러 체포했다. 그날은 그와 그녀가 연기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거의 처음부터 낌새를 채웠다.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멈췄다. 화가 났지만 바람은 그를 이끌지도 나를 이끌지도 않았다. 그때 형사반장의 목소리를 바꾸려던 그가 갑자기 쓰러졌다. 이차 뭐지? 나는 문득 고개를 들었다. 내가 던져버린 안전 잠금 장치였다. 밧줄에 걸린 왕왕한 물은 서쪽에서 온 나였다. 그는 내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수평을 맞추었다. 그리고 내 앞으로 손을 들었다. 거기에는 의무병도 있었다. 바퀴벌레가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방에서 나는 다리를 웅크리고 작은 경찰복만 드러냈다. 트란디엔이 욕실에서 나와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보며 재봉사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트롱, 당신은 저에게 열광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잠시 앉았죠. 당신은 저에게 열광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결혼하면 2사람이 어떻게 같이 자서 아이를 낳는지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이제 당신을 구해냈는데도 아직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트란니에는 웃으며 생각나지 않자 침대로 돌아 누웠습니다. 좋아요. 이제 바로 알게 될 거예요. 토 아우디오의 스토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이 스토리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눌러 다음 에피소드를 시청하세요.